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살이 된 남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 빼고는 다 해봤다고 자신할 만큼 험하면서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 내 가족 힘들게 않게 건사할 정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너무나 행복해지는 저의 가족들,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저의 가족들, 저는 그런 저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열리는 3일장, 5일장, 7일장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셨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이면 저를 데리고 함께 가서 옆에 앉혀놓고 장사를 하기도 하셨지만 조금 먼 곳을 가셔야 하면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장사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5살이 될 무렵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장터로 떠났던 부모님은 저에게 돌아오던 길,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하루 쉬어오라는 외할머니의 만류에도 어린 제가 걱정이 되어 서둘러 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끼 어쩌냐. 이 피덩이를 두고 어떻게 하려고 눈을 감냐 이것들아. 하나도 아니고 어떻게 둘이 한꺼번에 세상을 들냐. 마음이 아파서 발이 떨어지더냐 이것들아. 그저 할머니가 며칠씩이나 계속 울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외할머니가 울던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유일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이상했었습니다.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이제 이 하늘 아래 너랑 나뿐이다. 그러니 어찌하겠니. 우리 둘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해. 앞으로는 더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네가 단단히 살아야 아무도 널 무시 못하는 거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슬픔일 텐데 그 자식들이 남긴 손주를 지키겠다고 언제나 쌈딱처럼 벼슬 세우고 누구도 절 건드리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새끼가 우리 새끼를 먼저 때렸다는 거 아니야. 누가 더 다쳤든지가 왜 중요한데. 네 새끼가 우리 새끼 먼저 때렸다며.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새끼 건드리는데. 나도 그냥 멀뚱하니 앉아있는 네 새끼 건드려도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럼 나 앞으로 지나가다 네 새끼 보이면 그냥 발로 차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물 바가지 부어도 되는 거지? 싫어? 그럼 너도 네 새끼 단속 잘해. 한 번만 더 내 새끼 먼저 건드리면 그때는 이렇게 말로 곱게 안 끝낸다고. 혹시나 부모 없다고 누가 무시라도 할까봐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켜주셨죠. 그런 만큼 저에게도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가족이 생긴다면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알려주고는 하셨죠. 가족은 너랑 하나야. 그러니까 네 가족은 네가 어떻게든 지키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야. 편도 들어주고 내 걸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족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정말 네가 네 모든 것을 나눠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잘 찾아야 한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몸이 좋지 않아 누워만 계셨던 할머니는 그렇게 제 걱정만 하시다가 군대 첫 휴가를 나온 저를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 남은 가족까지 제 곁을 떠나자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야 너무 어려서 기억도 없었지만 할머니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곁에서 지켜주셨던 분이니 그 상실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다른 친척인 외삼촌이 계시긴 하셨지만 사실 외할머니가 계실 때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게 다였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저도 성인이었으니 보호자가 따로 필요했던 것도 아니라서 그 후에는 외할머니 제삿날 정도에나 마주치는 정도였지요. 다행히 언제 혼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계 공고를 나왔고 군대에 다녀온 뒤 공장에 취업해서 다니던 중 산업자 전형으로 전문대까지 다니면서 제 한 몸 건사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을 준비. 그 준비를 위해서는 제 한 몸 건사할 정도의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지요. 새로운 가족에게 따뜻한 집, 따뜻한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했지요. 다행히 몸은 건강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공부를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모두 땄고 할 수 있는 일들은 투잡, 쓰리잡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공장이나 회사에서 해결했고 차비는 걸어 다니면서 아꼈습니다. 정말 한 달에 10만 원이나 쓰면서 보냈을까요? 여러 곳을 기웃거리다 보니 보고 듣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꼈던 자금들을 조금씩 투자하면서 돈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도매로 납품을 하기도 했고 사이드 잡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잘 되면서 그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싼 물건들이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 쪽으로 물건을 보러 다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성실하게 이래서였을까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0살이 넘어갔을 때 거래를 하던 사장님 중 한 분에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사장,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자? 내가 보기에는 하루 20시간은 일하는 것 같은데 밥도 일하면서 먹고 화장실도 일하면서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젊어도 몸 생각해야지. 그러다 한순간에 훅 간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은 유쾌한 사장님이셨습니다. 이 사장, 사람이 말이야. 쉬기도 하면서 일해야지 능률이 오르는 거야. 그렇다면 능률이 어떻게 오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 어때? 내가 아가씨 하나 소개해줄까? 여자라 언젠가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이 있었고 그것을 목표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미 30살이 넘었으니 여자를 만나기에 빠른 나이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정작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자 겁이 나더군요. 내가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사람 보는 눈이 꽤 정확해. 그래서 이 사장 믿고 소개해주는 거야. 내 딸 친구인데 애가 참 착해. 성실하고 이쁘기도 해. 안 이뻐서 착하다고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는 마. 내가 이 사장이나 그 아가씨나 오래 봐왔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나 믿고 한번 만나봐. 응? 그러나 아가씨의 조건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생존해 계시고 남동생까지 있는 다복한 가정에서 명문 4년제 대학에서 간호 전공을 한 데다가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아가씨한테 제가 가당키나 하겠어요. 이거 만나보기도 전에 차일 게 너무 뻔해서 벌써부터 시간이 아깝네요. 저 안 나갈래요. 솔직히 그런 조건 좋은 여자가 저한테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저 제 주제를 알자 싶어서 만남 자체를 거절했지요. 그러나 사장님은 계속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왜 나를 못 믿어? 나 믿고 나가보라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이 만나는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중요해? 사람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보기에 이 사장이 그 아가씨랑 정말 딱이라니까. 에? 약속 잡는다. 오다 가다 만나서 눈이 맞은 상대도 아니고 누군가 소개로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조건을 맞추는 게 기본인데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해주시는 사장님의 말씀이셨고 저도 한 번쯤 데이트라는 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이기는 척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무성이라고 합니다. 서리을 초등학교 졸업, 서리을 중학교 졸업, 역전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역전기계전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병장제대. 지금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괜찮아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제 소개를 관등성명되듯 했나 봅니다. 그런데도 그걸 보고 웃어주던 아내가 어찌나 천사 같아 보이던지요. 저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3교대다 보니까 생활이 불규칙한 편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로는 그쪽도 외국도 자주 가시고 새벽 시장도 자주 가셔서 생활이 불규칙하시다고요? 상냥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참 자분자분하니 듣기가 좋더군요. 저렇게 친절한 목소리의 간호사라면 주사도 아프지 않겠다는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당장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자고 하고 싶었고, 저희 손주들 이름까지 정하자고 하고 싶더군요. 저기, 혹시 내일 언제 끝나십니까? 제가 병원으로 가면 뵐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싶습니다.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끝나시는 시간에 드셔야 하시는 식사를 저랑 해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아니면 근무 중에 언제 식사를 하십니까?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같이 드셔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생은 직진. 가져야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직진입니다. 외할머니가 말씀하신 저의 가족이 되어줄 사람, 모든 것을 같이 해도 안 아까울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여자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내도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한 듯 하다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이번 주는 데이 근무해요. 내일도 6시쯤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조금의 틈이라도 보였으니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이번 주는 저녁 같이 드시죠? 다음 주는 밤 근무십니까? 그럼 다음 주는 저랑 아침 같이 드시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내는 그런 제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재밌다는 듯 웃었지만 글쎄요. 저는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만난 이후 정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외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내가 퇴근하는 병원으로 데리러 가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세상 정들 중 제일 무서운 게 밥정이라고, 밥 같이 먹다가 정들면 못 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서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밥을 먹자고 덤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저는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결혼해야 할 것 같은데 그 결혼을 내일 하나, 1년 후에 하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냥 결혼하죠. 제가 세상 누구도 못 건드리게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살포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아내. 너무 고마웠지요. 착하고 예쁜 상냥한 우리 아내. 그런데 아내가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다른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내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내와 만나고 있으면 몇 번씩이나 아내의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긴 통화는 아니었지만 집에 오는 길에 무엇을 사다 달라는 간단한 부탁을 하기도 했고 아내의 스케줄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내는 가족이 부탁한 작은 물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를 함께 사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우리도 결혼하고 나면 아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런 작은 것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겠지? 그러면 나는 즐겁게 먹을 아내를 위해서 과일을 고르고 계산을 하겠지?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웠지만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가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저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통화하는 거면 가족들끼리 아주 친하다는 건데 그럼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아내야 착하니 모자란 저를 받아주었지만 솔직히 저런 딸을 둔 가족은 제가 눈에 차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가기로 한 날, 청심환을 2알이나 먹고도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사업을 한다고? 젊은 사람이 일찍 자리를 잡았구만. 외롭게 살았다고 들었네.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서 외롭지 않게 위해주면서 지내면 되겠구만. 혹시나 제 조건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것이 기운 빠질 만큼 순조롭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아내 아래로 처남까지요. 처남은 좋은 대학의 간호학과를 나온 누나처럼 머리가 좋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공부를 잘했지요. 누나처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명문 4년제를 다니고 있었죠. 군대도 장교로 다녀와서 얼마 전에 복학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어라? 이게 뭔가요? 우와, 이게 말로만 듣던 삼겹살인가요? 저희 집은 소고기만 먹는데 누나한테 못 들었어요? 그것도 한우만. 그것도 투뿔 등급만. 그것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만요. 앞으로는 참고 좀 해주세요.
이건 또 뭐예요? 배? 에게, 요따만한 사이즈 배는 어디서 팔아요? 이건 하나에 얼마씩이나 해요? 설마 이 과일 동네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과일은 백화점에서 사야 한다는 게 상식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사업한다는 사람이 상식이란 게 이렇게 없어요? 이러니 사업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이런 센스로 도대체 성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센스 말이에요, 센스. 봐요. 이렇게 용돈 주는 것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20만 원? 내가 무슨 초딩이에요? 초딩 세뱃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뭘 하라고 용돈이라고 꺼내는 거예요? 난 처음에 영 하나 빠진 건 줄 알고 어이가 없었네요. 처음에는 처남이 누나 바라기인 줄 알았습니다. 누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제가 누나 짝으로 눈에 차지 않으니 툴툴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모두 진심 같더군요.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으며 공부까지 잘했어서 그럴까요? 저를 한심하게 보고 무시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의 동생인 것을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사실 참았다고 할 것도 없지요. 워낙 다양한 진상들을 많이 상대해봐서 그런가 처남이 그러는 건 귀여운 축에 끼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한 1,000만 원 정도? 아내나 저나 돈 쓰는 재미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지 걱정하는 저를 보더니 아내는 오히려 민망해 하더군요. 아니, 별건 아니고 동생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이 적금이 끝나면 사주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턴을 하게 됐나 봐. 회사랑 집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차를 사주시려고 하나 봐. 아예 정직원이면 자취할 곳을 알아보면 될 텐데 인턴이고 6개월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덜컥 집을 해주기는 그렇고 그냥 차를 사주시려고 하나 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턴을 하게 됐다고 차를 사주다니요? 그것도 같은 서울 안에서요. 멀어봤자 얼마나 멀다고 차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버스비도 아까워서 걸어 다녔던 제 기준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부모가 아들 차 사주겠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 그런 거면 뭐 내일 당신 계좌로 보내줄게. 그럼 적금이 언제 끝나시는 거야? 언제 갚으신대? 아내는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가 처음이라 당연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적금을 타면 저에게 그 돈을 갚을 거라는 걸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돈은 갚지 않았고 오히려 몇 달 후 다시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3만 원 있어? 나 월급 타면 줄게. 응?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희 부부는 수입을 각자 관리하기로 했고 저는 자영업이다 보니 매달 수입이 들쑥날쑥했지만 아내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인데다가 연차까지 쌓여 연봉이 대기업 중간 관리직 정도 되는데 3만 원이 없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얼마? 3만 원? 여기. 저는 우선 3만 원을 아내에게 줬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아내는 정말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크지 않은 돈을 달라고 하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저기 혹시 불편하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래야 도와주거나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 모르게 어디 큰돈 손해본 거 있어? 당신 월급을 내가 뻔히 아는데 매번 이렇게 작은 돈이 없는 게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털어놓은 아내의 이야기는 전혀 생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은 월급 통장이 친정에 있어. 결혼 전에 부모님이 내 월급을 모아주신다고 관리해 주셨는데 결혼하니까 달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월급은 다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그동안 야근 수당이랑 연차 수당 보너스 나온 걸 모았다가 썼었어. 그런데 최근에 동생이 출근한다고 양복하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돈이 좀 쪼들리네. 미안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갔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에게 아까울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아내가 가족에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아주신다고 하신 거니까 지금이라도 그 모은 돈을 받아만 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돈? 무슨 돈? 얘 월급? 그걸 왜 나한테 찾나? 너 그거 결혼할 때 다 가져갔잖아. 그래, 너네 결혼할 때 냉장고도 사고 텔레비전도 사고 소파랑 침대도 우리가 사줬잖아. 그거 네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소파, 침대 딱 그렇게 4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집이 좁다고 투덜대면서 좋은 거 더 받자 개발에 편잘하며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과연 이런 게 아직도 나오나 싶은 작은 것들로 사주셨고 소파도 싸구려인 것이 한눈에 보이는 헝겊 소파에 침대도 자취생들이나 쓸만한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게 일인 전이 그 물건들의 가격이 다 합쳐봤자 500만 원이나 됐을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처갓집에서 선물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물이 아니라 아내가 모아달라고 줬던 월급으로 산 것이라니요. 장모님, 이 사람 연봉이랑 이 사람 씀씀이를 생각하면 1년에 적어도 3천씩은 넘게 모아야 말이 되는데요. 그럼 10년 가까이 근무했으니까 3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혼수들로 모두 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정중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순간 울컥한 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말투가 조금 세게 나가긴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헤이고 이놈 보게. 어디 개도 안 물어가게 생긴 놈을 불쌍해서 내 딸 짝으로 받아줬더니 어디서 행패야? 이런 베어먹지 못한 놈을 봤나? 그럼 지금 네 놈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내 딸 돈을 사기라도 처먹었다는 거야? 어디서 부모 자식 간의 이간질이야 이간질은? 네 새끼가 부모가 없으니까 네 와이프도 부모 없게 만들려고 수작들이냐 이놈아? 내가 어쩌다 이런 빌어먹을 것을 사위라고 받아줘서 이런 험한 꼴을 보나. 그래, 이 통장 내 딸년 월급 통장이다. 가져가라 가져가. 먹고 떨어지라고 이 썩을 놈아. 아이고 조상님들아,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는 못 살겠네, 딸년이랑 사위년이 사람 잡네. 그렇게 악에 악을 쓰더니 눈이 뒤집히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더군요. 장인과 처남은 저를 죽일 듯이 달려들고 아내는 쓰러진 장모를 붙잡고 응급처치를 하고 119를 부르고 정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장모는 그 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사위 생각만 하면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버티는 바람에 가정검사에 건강검진까지 몇백을 쓰고 나서야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병원비도 다 제 차지였죠. 그래도 아내 월급 통장이 제 손에 들어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은행에서 확인한 잔고는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아내 월급이 모두 처갓집의 생활비로 다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황망한 얼굴로 비어있는 통장을 바라봤지만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빚 없는 게 어디야. 처갓집도 이제 처남까지 벌기 시작했으니까 당신 대신 생활비 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둘 다 열심히 벌어서 모을 일만 남은 거니까 지나간 일은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우리. 그러나 그건 저희 착각이었죠. 자네 집으로 갈비 세트 좀 보내게. 아니 당장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나? 우리 식구 3명 그냥 방구석에서 굶어 죽으란 소린가? 자네가 내 딸 월급 통장을 가져갔으면 적어도 먹을 건 챙겨줘야 할 거 아닌가? 병원 밥을 며칠이나 먹었더니 내가 몸이 허해져서 살 수가 없네. 갈비탕, 곰탕 끓일 뼈, 소뼈 좋은 걸로 골라 보내게. 한약도 한 재 지었으니까 내가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 보내게. 아 비싸긴 뭐가 비싸? 자네 지금 내가 먹는 한약 그깟게 아깝다고 이러는 건가?
내가 또 쓰러져서 이번에는 아주 세상을 하직해야 그깟 한약이 안 아깝다고 할 건가? 한숨이 났지만 그저 한두 번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말려니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서 생활비가 떨어졌으니 생필품을 채워 넣으라며 고기며 과일은 물론이고 화장실 휴지 같은 것들까지 저에게 알뜰하게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겪어보니 알겠더군요. 그동안 아내에게 걸려오던 처갓집의 그 수많은 전화들은 딸의 안부를 물어보는 애틋한 가족의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심부름을 시키는 가족들의 전화였다는 것을요. 그래도 이제는 월급 통장을 찾아왔으니 제가 천천히 처갓집의 요구를 살짝씩 거절도 하면서 거리를 두다 보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나 순진했던지요. 여보, 현금 있으면 나 10,000원만. 어떻게 된 일인지 월급 통장을 받아온 아내가 여전히 저에게 몇만 원씩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저는 다시 나를 잡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미안해. 월급 통장은 가져왔는데 생활비에만 쓰신다고 해서 내가 카드를... 정말 미치고 폴짝 뛰겠더군요.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돌려준 처갓집에서는 이런저런 엄살을 부려댔고 마음 약한 아내는 결국 카드를 하나 내서 처갓집에 드린 것입니다. 대신 절대로 생활비에만 쓰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나 받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카드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오니 다시 도돌이표 생활이 된 것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당장 카드 사용 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사지샵, 스포츠센터, 백화점, 레스토랑, 미용실. 어떻게 봐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곳들이 아닌 곳에서 사용된 내역들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 한 번에 200만 원어치 시술을 하기도 했고 미용실에서는 50만 원어치 머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저 한숨이 나더군요. 저는 당장 카드 분실 신고를 내버리고 아내에게 처갓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던 제 핑계를 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처갓집에서 저에게 요구하던 물건들도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당연히 처갓집에서 엄청난 항의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잠잠했습니다. 그 잠잠함이 폭풍 전야처럼 불안했던 어느 날, 결국 저희는 처갓집으로 불려갔습니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자네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네. 내 착한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저 어이가 없고 사람 잘못 만난 내 딸 탓. 그걸 못 알아보고 허락한 내 탓을 해야지 어쩌겠나. 그래서 내 당장 이혼이라도 시킬까 하다가 뭐 어쩌겠나. 이미 결혼했고 한 가족을 이룬 두 사람이니. 잔뜩 각오를 하고 갔지만 의외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라?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나 역시나 그것도 정말 할 이야기의 밑밥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니들한테 금전적 요구는 일절 안 하마.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포기했다. 그런데 네가 아무리 이렇게 딸 노릇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넌 우리 집 장녀고 누나다. 설마 누나 노릇까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네 동생 한동안 챙기면서 데리고 살아라. 이번에 네 동생이 취업한 회사가 마침 너희 신혼집에서 10분 거리라고 하는구나. 이게 우리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네가 우리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마치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인심을 쓴다는 듯 처남을 저희 집에 떠넘기는 장모였습니다. 그때쯤 제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해서 저는 아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음에도 제 힘으로 33평 아파트를 장만한 참이었습니다. 그곳에 처남을 데리고 살라는 것이었죠. 어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내는 동생을 데리고 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같이 산다고 해도 우리 셋 다 일하니까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을 거야. 신입사원 밤낮 없이 일할 거 뻔히 알잖아. 야근의 연속일 거야. 그러면 집에서는 아마 잠만 자고 나갈 텐데 길에서 버리는 시간 우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잠자는 시간으로 바꿔주면 좋잖아. 응? 여보, 안 될까? 가족을 위하는 아내의 마음이 보이니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집에서 잠만 자고 다니면 뭐 그렇게 거슬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처제도 아니고 처남이니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였죠.
아, 누나, 이게 뭐야? 이딴 걸 나보고 먹으라고? 햄 구워줘. 아니, 돈가스 튀겨줘. 계란말이 왜 파 넣은 건데? 나 파 싫어하는 거 알잖아. 케찹은 어디 있는데? 아, 이건 어제 먹었던 반찬이잖아. 나 한 번 먹은 반찬 또 안 먹는 거 알면서 이럴 거야? 누나, 나 회사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누나까지 이러는데. 아이, 그건 또 왜 이렇게 싱거운데? 도대체 누나는 왜 요리가 늘지를 않아? 결혼한 지 몇 년째인데 이래. 생활비는커녕 사과 한 개 집에 사들고 온 적이 없는 처남은 그저 입만 살아서 떠들었습니다. 누나, 내 세탁물 안 찾아왔어? 아, 퇴근하면서 들러와야지. 누나가 제대로 세탁을 안 해주니까 내가 이러잖아. 아, 그럼 누나가 빨래를 제대로 해주던가. 이거 손빨래 하는데 누나가 힘들다며. 그래서 세탁소에 맡긴 건데 그거 찾아다 주는 것도 못해? 누나는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아? 뒤통수를 한 방 갈겨주고 싶은 날의 연속이었으나 아내의 부탁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때쯤 하던 일이 점점 잘 돼서 그쪽 일에 신경을 쓰느라 처남과 마주치는 시간이 적어진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울고 있고 처남은 반쯤 벗은 상태로 신경질을 내고 있더군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처남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게 프라이버시가 없어, 프라이버시가. 왜 남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데? 처남이 클럽에서 헌팅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뒹굴다가 아내와 딱 마주친 거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동생은 대답이 없으니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던 아내가 옷을 걸치지 않고 있는 처남과 여자를 발견했고 여자가 처남에게 유부남이었냐며 나가버리려고 하는 통에 화가 난 처남이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처남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아내는 말리면서 울었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은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것이었죠. 결국 처남은 저를 폭행으로 고소한다 어쩐다 난리를 쳤지만 의외로 장인과 장모가 처남을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한 번은 넘어가겠네. 생각 같아서는 내 자네를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내 딸이 같이 사는 사람이니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네. 그러니 자네도 가족의 일을 다 하게. 가족의 일, 가족의 의무. 네, 처갓집에서는 저에게 가족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서 처남이 결혼해서 살 집을 사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로 했네. 송곳은 주머니 속에 숨겨도 티가 난다더니 우리 아들이 딱 그렇지. 회사 들어가자마자 여기저기서 손을 내밀더니 결국 그 대기업의 상무가 찍었어. 자기 딸하고 결혼하라고 말이야. 자네처럼 대기업 입구에도 못 가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그 품격이 틀려. 그런데 그런 대기업의 상무야. 그것도 그냥 임원이 아니라 곧 사장이 되고 부회장까지 될 임원이라고. 그런 임원이 우리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지. 역시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눈이 틀려. 이제 우리 아들 앞길은 탄탄대로야. 장인이 오죽 알아서 잘 끌어줄까. 그냥도 잘났는데 이제 든든한 빼까지 생겼으니 이렇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이런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모두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걸세. 내가 자네 결혼할 때 뭐라고 했나? 내가 자네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럼 자네는 우리 집 큰 아들인 거고, 큰 아들이면 동생 결혼하는데 힘써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안 그런가? 다른 자잘한 건 여자 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남자 쪽에서는 전통대로 집이나 하나 하면 되지 싶어. 마침 너희들 사는 집이 우리 아들 회사랑 가까우니 거기가 딱 좋겠네. 같은 동에 같은 평수로 신혼집 하나 매매해서 신혼집으로 준비하게. 아, 신혼집이니 인테리어는 싹 다 해야 할 텐데. 너희들 센스로는 괜찮은 게 나올 리가 없으니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지. 자네는 돈만 준비해 놓으면 우리가 업자 알아보고 집 고치고 하지. 장인, 장모, 처남끼리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됐나 보더군요. 장인은 절 붙잡고
처남의 신혼집을 사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더군요. 집을 고칠 리모델링 비용까지 얹어서 말이죠. 어디까지 이야기하나 궁금해서 듣고 있자니 장모는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가 한참이더군요. 내가 고민이 많았어. 너는 시댁이 없으니 모르겠지만 여자들 결혼해서 시댁이 가까운 게 좋겠니? 그래서 니들이 지금 사는 집 애들 신혼집으로 내주고 니들이 멀리 이사가라고 할까도 했는데 또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걔들이 뭘 알아서 자기 살림을 챙기겠니? 네가 가까이 살면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해야지. 반찬 같은 거야 니들 거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너희 입장에서야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뭐. 보자 하니까 끝이 없더군요. 아내가 가족을 아끼니까, 가족은 소중한 거니까, 지켜줘야 하는 거니까 참고 참았던 저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당신 어때? 동생 결혼한다니까 집을 해주고 싶어? 당신 남편인 내가 밤에 밤잠 못 자고 밥때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으면서 번 돈으로 당신 동생 결혼하는데 집 해주고 싶냐고. 딸은 돈 필요할 때 말고는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장인 장모님이 아들은 혹시 밥 굶을까봐 당신한테 식모 노릇하라고 하는데 그걸 해주고 싶냐고. 결국 아내도 그동안 쌓인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울기 시작하더군요. 장모는 펄펄 뛰면서 성질을 내고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행패인가? 자네가 가족이 없어서 그런데 가족들은 원래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누나가 동생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 난리야? 그러나 저는 정말 그 집안에 질릴 대로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처남 집 사줘?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난 싫어. 처갓집에서 당신한테 자락이라도 하는 거면 고민이라도 해보겠어. 아니면 저 처남 새끼가 인간 같으면 고민이라도 좀 해보겠어.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더 잘 알겠어. 저거 인간 되기 글렀어.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 놈이 클럽에서 여자를 꼬신 것도 모자라서 그걸 누나 집으로 데려와서 침대에서 뒹굴러? 그러고도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누나한테 큰 소리 치고 대들더니 그 부모란 사람들은 또 얼씨구나 하고 약점 잡았다면서 돈 뜯어낼 핑계로 써? 그러니까 당신이 결정해. 난 더 이상은 이 집구석에 뜯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당신이 부모랑 동생 포기 못하겠으면 나랑 끝내. 나야 당신 가족이야.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내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는지 장인이 말리려고 했지만 결국 아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딸 없다 생각하시고 사세요. 결혼식은 참석할게요. 그런데 집은 못 해줘요. 살림도 살아줄 생각 없고요. 저희 결혼할 때 동생이 한 부주가 10만 원인데 저는 누나니까 그 2배 할게요. 그게 싫으시면 결혼식도 참석 안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으로 반항하는 딸을 보며 장인과 장모는 뒷목을 잡았지만 저는 그 당당한 모습이 너무 이뻐 보여서 꼭 안아줬네요. 그러면서 저도 한마디 보탰죠. 장인어른, 저도 아들이라고 하셨죠. 아들이 한 50평 집으로 이사 가고 싶네요. 어때요? 돈 좀 보태주시겠어요? 아, 왜요? 사위도 아들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아들 차별을 하실까 모르겠네요. 저요, 그동안은 부모가 없어서 부모 덕이라는 걸 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 분한테 바란 것도 없었는데 그렇다고 부모한테 삥 뜯길 생각도 없네요. 앞으로는 개호구 노릇 안 할 테니까 저나 이 사람한테 돈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태 부모 없이도 잘 살아왔고 이 사람은 부모한테 뜯기면서도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처갓집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집안 망신 시키지 말아달라며 마지막 부탁이라고 애걸복걸하는 바람에 처남의 결혼식까지는 참석했고요. 역시나 대기업 잘 나가시는 집안 부잣집 사위가 돼서 그런가 처남도 위풍당당하게 식장에 들어가더군요. 남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그 집은
장인 장모가 살던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가끔 아내를 통해서 처갓집 연락을 듣기는 했습니다. 처남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잘하는지 자랑하는 내용의 문자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안부를 물어보거나 하지는 않으니 아내도 그저 읽고 무시한다고 하는데, 다행인지 그 후로 제 일도 잘 돼서 부러워할 것도 배 아파할 것도 없었지요. 처가로 가야 하는 돈이 없으니 모이는 족족 돈이 모였고, 저희는 얼마 후 강남에서도 제일 비싸다는 아파트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아내에게 일을 그만둬도 된다고 했지만 하는 일이 보람있다며 대신 병원만 옮겼습니다. 아이를 가질 생각으로 3교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술실 전담 간호사 자리로 옮긴 것이었죠.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에서 동생 만났어. 부잣집으로 장가를 가서 잘 지낸다던 처남은 장인이 간암 수술을 받게 되자 간 이식 적합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그걸 아내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통 직계 가족들이 먼저 하는데, 아내는 굳이 동생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둘이 마주치면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다음 날부터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으로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처남댁이 처남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자기야, 자기는 이제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알지? 아빠도 항상 말씀하시잖아. 사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들이라고 생각하자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깟 한?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엄마는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곧 우리 아이 임신도 해야 할 텐데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사위인 당신이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원래 가족은 서로 다 주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리는 이렇게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는 거야. 사위도 아들이라는 소리를 처남도 듣고 있더군요. 처남은 뭔가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혼자가 된 처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누구는 좋아서 이래? 아, 그럼 어쩌라고. 우리 장인 사장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정년까지 길어야 앞으로 10년이야. 그럼 내가 다이렉트로 승진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과장이라고. 이렇게 간이라도 떼줘야 장인도 주변 눈치 볼 거 없이 나를 팍팍 밀어줄 거 아니야. 장인 퇴직하기 전에 부장이라도 달아보려면 이렇게 목숨이라고 구해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고. 아, 내가 안 해준다고 버티다가 다른 간이식 기다린다고 회사 퇴직이라도 하면 그럼 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도 그냥 난리만 칠 게 아니라 장인이랑 장모를 만나서 협상을 하라고. 간 이식해주는 대신 앞으로 10년 안에 나 부장 만들어준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으란 말이야. 그렇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처남이 웬일인가 했더니 다 속셈이 있던 거였습니다. 저런 이유라면 저희가 끼어들 수도 참견할 일도 아니었지요. 그러게 처남은 자기 장인을 위해서, 아니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간까지 떼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건가 봅니다. 그 큰 수술을 하고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처남의 장인이 공금 횡령과 뇌물을 받고 거래처를 바꾼 정황이 감사팀에 적발이 되면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덕분에 끈떨어진 신세가 된 처남은 같이 해고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숨죽이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어도 대리쯤 달지 않으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말 그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니고 있다네요. 거기다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처남의 장인은 얼마간의 퇴직금을 시작으로 집을 담보까지 잡혀 주식에 몰빵했다가 말 그대로 쫄딱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집을 날렸으니 당연히 딸 집으로 몰려왔고 한 집에서 옹기종기 처가 식구들까지 살게 되자 처남은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그때쯤 처남댁이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마저도 물거품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 전문 변호사도 찾아가 본 모양이지만 그 정도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버티던 중 처남댁이 아버지의 재기를 돕겠다며
처남 몰래 신혼집까지 대출을 내서 빌려주는 바람에 그 집도 날리고 이제는 처남댁, 처남의 장인과 장모까지 모두 다 처남의 본가이자 저의 처갓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나고 저희 장모님은 때 아닌 며느리 산후조리에 쌍둥이 뒤치다거리, 사돈댁 진상질까지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폭발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처남이 도와달라며 아내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지만 아내는 자기도 임신해서 태교에 힘쓰는 중이니 듣기 싫은 목소리 듣지 않게 해달라면서 번호까지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위도 아들이다를 외치던 처갓집에서 그렇게 싸고 돌던 처남이 사위가 아닌 아들 노릇하다가 몸도 상하고 돈도 날리고 고생하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신경을 끄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제 가족인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노력해야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진짜가 아닌 가짜 가족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희생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언젠가 만날 진짜 가족을 위해 본인을 지키는 길이 될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